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신기록. 2. 폴란드의 협조적 태도. 3. KF21의 깃발 뒤집기 시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방산이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해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1차 물량을 전달하더니 이번엔 그보다 한 달 더 빠른 3개월 만에 K2 전차 2차 물량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3일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그드니아 항해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 예정일인 6월보다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밝히며 K2 전차가 그드니아 항에서 하역되는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약 2달 전에 2만 5천 톤급 선박에 실려 마산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간 22일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측은 정부와 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기 납품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획기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의 모인 통합 수출 지원 그룹을 출범시켰었고 예와의 K2 전차 수출 전담 조직인 팀 K2를 꾸려 수출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K2 조기 납품 역시 팀 K2의 활약이 뒷받침되어 있었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K2 전차 수출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줬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속한 품질 검사로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의 지원을 결정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한국의 뛰어난 방산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조기 납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의 조기 납품에 매우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2대 역시 도착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번에 도착한 물량이 벌써 3차 출하분입니다. 지난해 10월 23문을 출하한 뒤 12월에 12문을 공급했었고 이날 추가로 12문을 공급하면서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총 48문이 되었고 K2 전차는 15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후반기에도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번 미친 듯한 배송 속도를 보여준 한국에게 폴란드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무기 공급을 기반으로 폴란드는 빠르게 군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병역 박람회에서 전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대적으로 전시되었고 수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K2 전차와 K9을 직접 눈으로 본 폴란드 시민들은 이렇게 거대한 첨단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겨우 4달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고 전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독일은 한국이 또 한 번 해냈다는 소식에 도대체 독일 전차는 언제쯤 도착하냐고 유럽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 방산은 한국보다 느리다는 꼬리표를 영영 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들이 속속들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어 푸틴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3.5세대 전차가 러시아를 겨냥하고 배치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K2 전차의 공급과 함께 폴란드를 위한 K2 전용 전차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탄약 공장이 러시아의 코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전에도 푸틴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전차 포탄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극대노한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챌린저의 전차의 포탄 가운데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영국이 실제로 열화우라늄탄을 제공할 경우 서방의 핵무기를 사용했다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핵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었죠. 그런데 열화우라늄탄이 무엇이길래 푸틴이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열화우라늄탄이라는 이름대로 포탄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중하는 순간 핵폭발을 일으키는 핵포탄은 절대 아닙니다. 열화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나 원자력 발전용 연료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철이나 납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높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 탄 엑스프스의 관통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화우라늄의 강도나 밀도만을 보면 또 다른 관동자 재질인 텅스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열화우라늄탄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금속 재질로 제작된 전차탄보다 압도적인 장갑 관통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이 압도적인 관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열화우라늄탄이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자기첨예화 현상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속 전차탄의 경우 포탄이 장갑판에 충돌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높은 열로 인해 포탄의 끝부분이 연해지면서 뭉툭하게 뭉개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장 단단한 텅스텐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열화우라늄은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부의 일부만이 녹아내리면서 벗겨져 나가 뾰족한 형상이 장갑을 뚫는 순간까지 유지되어 관통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열화우라늄탄은 전차 대전차전의 결정병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우크라이나가 열화우라늄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러시아 기갑부대의 끝장나 버릴 게 분명하게 푸틴이 핵무기라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 전차들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진저리를 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열화우라늄탄 때문인데요. 당연히 강력한 화력을 사랑하는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80년대에 열화우라늄탄 연구를 진행했었고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합금을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으나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려 결국 우라늄 합금으로 제작된 관동자 시제품은 전량 폐기되었고 연구는 급하게 종결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열화우라늄을 못쓰게 한다면 텅스텐으로 열화우라늄과 같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으로 텅스텐 중합금 관동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기업 통사는 최신 다단 열처리 기술 및 미세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텅스텐 관동자가 마치 열화우라늄탄처럼 자기첨예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K2 날개 한정 분리 철탑탄은 열화우라늄 수준의 관동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날개 한정 분리 철갑탄 기술은 독일과 한국이 대등한 수준이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이 결과물로 인해 텅스텐 관동자 기술만큼은 한국의 최고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국산 120mm 날탄인 K76은 최소 600mm가 넘는 관통력을 가지게 되면서 K1A 전차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첨예화 기술뿐만 아니라 복합제 이탈피와 SCD 장약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된 형태의 포탄이 바로 K2 전용 포탄으로 제작된 K79인데요. 이탈피 사고란 날개 한정 분리 철갑탄의 핵심 부품으로 관통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이탈피는 장약의 추진력을 온전히 받으면서 포구를 이탈한 순간 관동자에서 빠르게 벗겨지며 추진 에너지를 관통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탈피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관통자의 추진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초경량 고강도 복합제 이탈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결실을 맺어 K79 포탄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DB 장약은 온도 둔감 화물질을 표면에 도포하여 대기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 저온에서도 포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포신의 무리를 덜어주어 연사 속도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K79 포탄의 정확한 관통력은 기밀사항이지만 최소 700mm에서 800m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용 열화우라늄 날탄인 M829A3의 관통력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최강의 관동력을 가진 전차탄이라는 소리이죠. 이 강력한 화력 덕분에 러시아의 5세대 전차 아르마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3대 전차 중에 K2 전차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K2 전차의 전용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K2 전차 전용으로 개발된 다목적 고포탄 히트 MPK-280은 다목적 신관에 장착하여 폭발할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병과 장갑차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폭탄인데요. 무엇보다도 고각 발사를 통해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공격 헬기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K2 전차가 대공사격 모드에 들어가면 조준경을 통해 거리 정보가 신관에 입력되고 발사된 포탄이 공격 헬기에 인접하게 된 순간 근접 신관이 작동. 탄체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며 사방으로 파편을 날려보냅니다. 이 무시무시한 K2 전차용 전차탄들은 폴란드의 요청으로 폴란드 현지에 세워지는 포탄 생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현재 풍선측과 탄약 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 발의 K2 전차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전차, 포탄 중 일부만 열아우라늄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펄쩍 뛰었던 러시아가 이를 능가하는 관통력을 가진 한국의 텅스텐 날탄 10만 발이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러시아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지각을 일삼으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푸틴이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할 때는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듯한 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무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치 보스를 대하듯이 공손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들을 보니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의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B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B궁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시장의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산 저가형 무기가 함대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모스크바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쓴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솔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로 러시아 흑해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에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 컴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함대 소해함 위반 골루베츠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 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SME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의 소형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한 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익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앱스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에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국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익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궁 유도 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궁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1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의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 국가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익스 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익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무장으로 비궁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궁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궁의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서 비궁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궁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궁과 같은 요격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궁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리치 오레오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의 수출 통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문제 연구기관 앙립합동 군사연구소 루시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라인 M727 순항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KH-101 순항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 칩 제조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아이스의 군사 전문가 더글러스 베린,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 미사일인 S-300 방공 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난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논문으로도 발표되지 않은 최고 등급의 극비사항으로 감춰온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국방부는 강급파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형항모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다목적 상륙함 II의 건조 사업을 발표함과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 및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했죠. 일본에게 항의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 중에 있지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 중인 초음속 대한 미사일 사업,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로 이러한 무기들은 그 성능은 물론이고 관련된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극비사항이죠. 이 중 눈에 띄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전에 대비한 전자무기 체계인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이온 캐논이라는 병기가 바로 이 무기를 쏴 잠시 동안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무기는 바로 엠플렉트로 아그네틱 펄스탄을 말합니다. 전자기 펄스라고 불리는 무기죠. 이 전자기 펄스는 핵폭탄이 폭발할 때도 발생하는데 가령 성공 50km에서 20킬로톤급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모든 전자장비가 불구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를 무기화시킨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고전압의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군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기죠. 북한의 무력화를 목표로 1999년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가 2018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죠. 지난 2018년 1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반경 1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MP는 핵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충격파인데 EMP 효과가 생기는 경우 일정 반경 내의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되죠. 한국이 개발한 EMP는 비핵 EMP로 우라늄 등의 핵물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며 폭발 순간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시키는데요. 지난 2009년 초보 단계인 100m까지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1km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2019년 8월 국방부가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 EMP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EMP탄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 목표 반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폭탄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용 전략 무기입니다. 만약 반경 2km짜리 EMP탄이 한방 서울에 투하되면 2km 내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돌아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파괴되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파가 뚫려있는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전처럼 잠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전자부품이 과부하에 걸려 모두 타버리는 악마의 공격입니다. 이 EMP탄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됐던 건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는데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23차례에 이르렀죠. 그런데 핵실험을 했더니 그때 방출된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타격하면서 대기가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키니 섬에서 실행한 실험은 하와이의 가로등을 전부 꺼버렸고 호주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실험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는데 1961년 소련이 UMP의 수소폭탄을 실어한 직후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와 반경 4,000km의 장거리 고주파 통신이 하루 내내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EMP 폭탄은 핵과 비핵으로 구분되는데 핵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투하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투하하면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전자기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핵폭탄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자칫 자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EMP는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내장시킨 폭탄을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목표로 하는 범위만큼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격 역시 핵 EMP에 비해 거의 거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EMP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건 지난 2013년 미국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길 2m, 직경 30cm의 EMP탄을 상공에서 투하했는데 고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발사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발전기 방식의 막스막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지의 위치에 직접 폭격할 수 없었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 유소를 무력화시켰죠. 현재 한국은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 전력망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0년대에 1km 이내의 전자기기를 영구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기 투항부터 미사일 탑재형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비사항인 만큼 성능과 실전 배치 상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단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에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계획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휘소나 전략시설은 전부 지하 수백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EMP는 전선,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만 존재한다면 모조리 침투할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북한 지휘소라도 최소한 숨을 쉬어야 하니 통풍구는 있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은 현무사 등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총 너무 깊어 실패하더라도 EMP탄이 전자장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무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무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공개되자마자 산역하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8월 14일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평통을 통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조평통은 EMP탄을 콕 집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죠. 아무래도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겠죠. EMP탄 한 방이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전부 태워버려 마비시켜버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준비 중인 무기는 EMP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홍류의 무기로 정전단, 즉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도 있죠. 단소성 유단으로도 불리는 무기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에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은 안 하고 작은 폭탄 몇 개만 떨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피해도 별로 없겠다 생각하던 순간 야구공만한 폭탄에서 거미줄 모양의 실덩어리가 떨어졌고 발전소에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변압기에 거미줄이 내려앉은 순간 방전과 누전이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기 70%가 차단됐었죠. 이날 유고슬라비아를 암흑으로 만들어버린 이 무기가 바로 정전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개발한 이 무기는 적의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사용했는데 주요 변전소를 공격하는 바람이 한 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이라크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눈과 귀가 멀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반격도 불가능했죠.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홍상과 함께 정전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죠. 기술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산해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기압에 대비해 세운 킬체인, 즉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에서 핵심 전력은 단연 정전단입니다. 북한은 알려진 지하시설만 7,000개 이상인데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형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해 전력 공급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하요새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지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환기시설은 물론 두꺼운 방호문이 필요한데 이들을 열고 닫을 때 전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밀고 닫는 수준이 아닌 거니까요. 지하 벙커에 자체 발전기를 보유해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발전기는 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돼서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전력 공급용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사용할 수 없죠. 정전단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단소섬유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이를 공중에서 촉발시키면 단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전선에 걸립니다. 그럼 전기출에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면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머물게 될 지하 벙커 그리고 지하 요새로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도피할 곳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체계도 먹통이 되므로 일사불란한 작전 지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 소식이나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방 중期계획에서는 단소 섬유단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설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 등은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배치시켰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핵심 전략 무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EMP단이나 탄소섬유단의 경우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에서 북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을 차단해 작전 지휘를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화를 위해 투하한 무기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칫 전쟁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도폭탄을 개발해 정전단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GPS 유도폭탄 KGG는 재래식 폭탄에 장자시켜 재래식 폭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명중률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유도무기입니다. 재래식 폭탄이 핵미사일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핵미사일은 오차가 1000m나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핵탄두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GPS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2000년대 접어들어 재래식 폭탄의 오차 범위가 5m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현대의 GPS 정밀 유도 폭탄은 과거의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적군의 두터운 방어 콘크리트를 뚫고 핵심 군사시설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어 핵무기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키는 KGD는 아군의 전투기 생존성까지 대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KGB의 경우 다양한 비행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면에 노출된 표적은 물론 산의 뒤에 위치한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선의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죠. 이 능력은 스마트 폭탄의 대명사라는 미국의 제2담잼에도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제2담보다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한 목표물까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더 우수한 진짜 스마트한 유도폭탄인 거죠. 이 KGB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KGB를 수입했는데 이는 급비사항이었습니다. 수출의 모든 과정은 상급 군사기밀로 분류해 은밀하게 추진했죠. 왜냐면 우리 군의 전시비 충량이 30일분임에도 일주일밖에 보유하지 못한 아주 귀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출 물량이 부족하자 군 전쟁비 충물자를 사우디에 수출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이를 판매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러시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이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를 지원하고자 이를 수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묵한벌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단과 정전탄, 그리고 그들의 명중률을 높여줄 유도폭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나 더 신기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